오늘 질문을 보니까는요, USB에 있는 노래를 듣는다? 핸드폰에 원하는 노래를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가시면 멜론이라고 하는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멜론? 멜론 앱이 있어요. 멜로디 온이라고 하는 멜론. 그 다음에 도시락. 락. 노래 듣는 거죠. 락앤롤. 예. 그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그런 앱들이 있어요. 저는 앱을 다 삭제해버렸거든요. 안 쓰니까. 그런데, 멜론, 그 다음에 도시락,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프로그램도 뭐 그런 거 많은데, 소리바다? 옛날에 소리바다, 지금은 소리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주 옛날 얘기라.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에 가면, 제가 핸드폰에 가서 한번 PC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가시면 구글 플레이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가 있는데, 여기에 앱 중에서 음원 찾기, 음원 이렇게 해서 음원 찾기라고 해서, 아니면 뭐 노래 다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검색하시면 보세요. 여기도 있네. 포시어, 뭐 무료 음악, 멜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니, 네이버 뮤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뮤직은 PC상에서도 로그인해서 네이버 로그인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노래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노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노래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걸 들을 수 있고, PC에서 들을 수도 있고 핸드폰에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다운로드는 못해요. 듣는 노래는 다운로드를 못해. 자, 여기 가시면 네이버로 한번 제가 또 가볼게요. 네이버, 우리들이 많이 하는 네이버에 가면 뮤직이라고 있잖아요. 뮤직. 네이버 뮤직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사야지. 공짜로 안 들려줘. 공짜로 듣는 거는 뭐다? 30초만 들려줘. 30초 맛배기. 마음에 드세요? 그럼 사서 쓰세요 이거지. 자, 이용권이 있네. 이용권 2개월 무료. 처음에는 2개월은 무료고 나머지는 2달은 이제 돈 내고 듣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뭐 있나봐. 무제한 듣기 6,000원 매달.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뭐예요? 듣기도 하고 저장도 할 수 있는 건 8,000원. 무제한 듣기 10,000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이제 결제하시면 돼요. 돈 내고 결제하시면 돼요. 뭐 네이버 뮤직이든 아니면은 뭐 멜론이든 많아요. 유명하잖아요, 멜론은. 그럼 설치하셔갖고 여기다가 노래를 듣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예. 언제든지 들으시면은, 돈 내고 들으셔야지 이거는. 그렇죠. 네이버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예. 네이버 뮤직이라든지 이런 거. 예전 다음에서도 했었는데 다음은 이 서비스를 이제 안 하나 봐요. 그 다음에 USB에 들어있는 거를, 이건 어떤 얘기죠? USB와 핸드폰에 원하는 노래를, 유료로 원하는 노래를 어떻게 받느냐 이러는데, 핸드폰에서 노래를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제가 지금 멜론이고 도시락이고 이런 걸 한 거고,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외부에 나가는데 노트북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어, 이럴 때 있죠. 참 아까 우리 뒤에 선생님 지금 LTE로 연결돼 있던데, 핸드폰 여기는 와이파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무료로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요 옆방에는 어떨지 몰라. 옆방에는 컴퓨터가 우리 여기 와이파이가 여기서 나타나거든. 오른쪽에. 우리 강의실은 다 커버를 하는데 문제는 집은 길 건너편에 있고 가게가 이제 길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럼 가게에서 핸드폰을 쓰려고 하니까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그럼 천상 어떻게 될까요? LTE를 써야지. 근데 그건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봉산에 갔어. 도봉산에 와이파이가 될려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돼. 근데 거기서 지금 데이터를 보내야 되거든. 뭐를 연락을 해야 돼. 근데 노트북에 있는 거를 연결해서 하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 요금을 와이파이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 핸드폰을 와이파이 발생 장치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00메가거든요. 요금제가. 그럼 300메가까지는 와이파이를 내가 쓰면 돼. 대신에 300메가 벗어나면 이제 그때는 내가 데이터 요금을 내야지. 뭐냐면 지하철에 가면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는 요금을 내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제를 내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냥 돈만 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뭔 또 쿠폰을 적용받아야 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로그인해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폰 안에서 와이파이로 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모바일 핫스팟 테더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테더링. 테더링. 그러니까 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테더링이라고 해요. 테더링. 그러면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따른 통신 용량을 이거를 뭐로? 와이파이로 변환을 해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그 와이파이를 가지고 내 노트북을 쓰면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와이파이로 노트북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쓰고 애들도 쓰면 더블로 나가겠지. 요금이 빨리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 쓰시는 분들은 편하지. 내 핸드폰을 가지고 나도 쓰고 LTE로 쓰고 그걸 와이파이로 변환시켜 가지고 태블릿도 쓰고 어디 가든지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테더링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돼 있네. 10개까지 이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설정하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10명이 쓸 수 있는 거야. 10명. 내 노트북 하나, 내 태블릿 하나, 그럼 벌써 2개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개까지. 자, 테더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테더가 밧줄이란 뜻이래요. 테더링은 밧줄, 밧줄을 연결해서 쓰는 거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써놨네 여기 그림이. 환경 설정하는 거 있죠? 환경 설정하는 거 눌러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연결이 보통 저는 앞에 있네요. 요렇게 메뉴가 지금 좌우로 나와 있는 건 구식 메뉴야. 요즘 위아래로 나와. 양이 많으니까. 연결.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 연결해. 테더링 모바일 핫스팟. 모바일 핫스팟이 테더링이라고 있네요. 핸드폰에. 그렇죠? 그럼 얘를 눌러. 그럼 모바일 핫스팟을 하겠습니까? 라고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하늘이 뭐라 그러시네? 우장창?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 핫스팟을 체크하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와이파이가 발생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와이파이는 못 써. 거기가 여기 와이파이가 되면 노트북도 여기도 와이파이 쓰면 되겠지 뭐. 그렇죠. 근데 도봉산에 갔는데 지리산에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내 통신망 LTE를 가지고 와이파이로 바꿔야지.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 왜냐면 통신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좋아. 따뜻해져. 열이 나 핸드폰이. 여름에는 짜증나고. 그러면 이 핫스팟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정할 건지 패스워드를 정해줘야죠. 그래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그럼 내가 이제 와이파이 이름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고 해서 연결하면 내 노트북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찾아보면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을 잘 해놨네 뭐. 그럼 여기 통신망에 가서 노트북 통신망에 가서 무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지금 안드로이드 핫스팟 내 핸드폰이 딱 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비밀번호 맞춰가지고 탁 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노트북하고 이 핸드폰은 이거 새 꽂아야 되는 거지? 아니 상관없어요. 그건 충전기 꽂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 LTE 통신을 핸드폰이 받는 거잖아요. 일반 LTE 통신을 받아서 이 핸드폰이 와이파이로 바꿔가지고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을 무선으로 받는 거지. 노트북에서는 USB 케이블로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근데 노트북이 이 A라는 노트북이다를 어떻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지금 이게 그거야.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핸드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더링 와이파이 이름이 뜰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선택하면 패스워드 정해졌으니까 패스워드 맞추고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사용하시면 돼요. 따봉 이렇게 해놨네. 예. 그러니까 요금제가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요금제가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태블릿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와이파이를 못 쓰니까는. 그렇다고 제 요금제는 2구 요금제 3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빌려 쓰려 그러면 이것도 달랑달랑한데 그러니까는 저는 강의실에서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 마음대로 쓰지만 집에서나 나가서는 무선 통신망을 못 써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 그렇다고 비싼 뭐 요금제를 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처럼 12기가 이렇게 쓴다 그러는데 이걸 다 쓸 수는 없지. 만약에 제가 요금제가 크면 태블릿 갖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큰 화면으로 보고 노트북도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본인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 연습 안 하면 몰라요. 이건 요금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금제에 따라서. 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스티커 메모 한번 볼게요. 보조 프로그램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은 뭐냐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사갖고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컴퓨터를 이제 사셨으니까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켜서 뭐 합니까? 컴퓨터 켜면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작업 하세요? 실례지만 오늘은 이거 했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댁에서는 어떤 일 하시냐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포토샵하고 우리 사진 찍으시는 선생님은 사진 찍은 거 컴퓨터로 정리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들어가서 재미나는 거 있으면 검색해서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합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터넷 검색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서 작성 뭐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문서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사진 편집 같은 거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보험하시는 분들 증권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내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인터넷 검색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 MS사가 제공해주는 이 윈도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먼저 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모든 프로그램. 이 중에 여기 보면 DVD 메이커, 미디어 센터,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팩스, 기본 프로그램, 무비 메이커는 지금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으니까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쓸 수 있고. 그리고는 게임 하세요? 여기 게임 다 지워놨는데? 게임에 가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포카 이거 말고, 포카는 노름이잖아. 그러니까 솔리테르라는 게임이 있어요. 솔리테르. 그 카드놀이라고 써있죠. 카드놀이. 그 1, 2, 3, 4 에이스 다음에 2, 3, 4 해서 JQK 색깔별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솔리테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많이 하나 봐요. 저 어릴 적에는 집에서 뭐 세븐 브릿지 7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제 쭉 늘려놓는 거, 한 사람 돌아가면서 뭐 도둑놈 잡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걸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나와 있는 카드놀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즉석에서 노르라는 게임도 있지만은 마우스 왼쪽 오른쪽 같이 누르는 기능들을 학습하라고 만들어요. 그냥 만든 게임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게임들은. 근데 지금 여기는 게임을 다 비활성화 시켜서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는 뭐를 쓰느냐? 보조 프로그램 쓰는 거예요. 보조 프로그램. 계산기, 그림판, 뭐 녹음기, 수학 공식 입력하는 거, 스티커 메모, 워드패드,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시스템 도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접근성 기능, 이런 거. 두 팔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컴퓨터를 할까요? 두 팔이 없으면 여러분 열중시하고 컴퓨터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키보드도 못 만져, 마우스도 못 잡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는 게 접근성 기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냥 말로 윈도우 뭐 인터넷 그러면 탁 켜지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에다 붓대를 물던 머리띠에다가 이렇게 붓대를 끼던 해서 그거로 입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쌍기역은 어떻게 눌러?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기역을 눌러야 쌍기역인데 못 누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는 게 접근성 기능이에요. 그렇지 않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성 기능은 안 하시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관리 기능은 있어야지. 관리 기능 이런 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메모예요. 메모. 한번 해볼게요.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메모라고 있어요. 스티커 메모. 딸깍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여기다 오늘의 할 일 쓰는 거야. 오늘의 할 일. 내가 여기 지금 직장에 새로 왔어. 근데 오늘의 할 일이 여러 개가 있어. 우편물 발송도 있고 거래처 주소 확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포스트잇 붙이듯이, 포스트잇 뭔지 아시잖아요. 예, 저도 포스트잇 이렇게 갖고 다녀요. 색깔별로 수첩에다 갖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붙여야 되니까. 근데 컴퓨터에다 어떻게 포스트잇을 붙이냐? 이거예요. 이거 스티커 메모. 또 하나 필요하면 하나 더 늘려가지고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그다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메모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아차! 까먹었다. 뭘? 인터넷에서 뭐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러면 애엄마가 뭐라 그러냐? 메모를 해놔야지. 나이가 나인데 왜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시키려고 그래?
종이로 적어 그러더라고. 이 종이로 적었는데 얘를 안 열어본 거죠? 종이에다 적었는데 안 열어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에다 적어야 돼. 컴퓨터에다 적어야지. 종이에다 적은 거를 여기다 옮겨야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메모라는 앱이 있어. 네이버 메모. 네이버 메모. 이 네이버 메모라는 앱을 설치를 해서 요거다가 이제 글자를 쓴단 말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를 그때그때 해야. 그럼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할 테니까 당연히 내 컴퓨터로 네이버 메모를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하면 메모가 뜨겠죠. 근데 아주 예전에는 네이버 메모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밖으로.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 여기에 띵동 하고 떴었어.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 좋은 기능을 뺐더라고. 그냥 천상 내가 로그인을 해서 네이버 메모를 열어보지 않으면 바탕화면에 안 뜨는 거야. 그러나 이제 PC상에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여기 쭉 목록으로 뜨거든. 위젯을 깔아놓으면 또 네이버 메모 위젯을 오늘 해야 할 일, 뭐 인턴 강사 제도 안내할 거 해야 되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문자 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강좌에 대해서 홍보할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메모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수시로 보고 이제 해결이 됐으면 삭제하면 되고, 또 생각나는 메모 있으면 종이에다 적지만 여기다 적어 놓으면 집에서도 핸드폰 열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요,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갔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김대리, 오늘 김대리가 해야 할 일이 좀 몇 개 있어요. 좀 도와줘요. 그러는 거야. 그럼 뭡니까 팀장님? 했더니 우편물 발송할 거 있으니까 거래처 주소 좀 확인해주고, 주소가 변경됐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주소라서 요즘 주소랑 바뀐 것들이 있으니까 도로명 주소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대답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얘기한 거 주소 확인 다 했으면 지우고, 우편물 발송 다 했으면 지우고, 그럼 오늘 할 일 끝났네? 그럼 싹 닫으면 되지. 그러다 또 할 일이 생기면 또 실행을 해서 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얘가 문제가 저장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얘를 저장을 못하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인터넷상에다가 윈도우 스티커 메모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커 메모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면 떠요.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이거 윈도우 10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메모가 뜨잖아요. 그렇죠? 메모가. 이게 스티커 메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메모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색깔별로 뭐 꾸미는 게 있나 봐요.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이렇게 기능들이 많아요. 이렇게 포스트잇 대신에 스티커 메모를 실행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이게 뭐 파란색, 여기는 뭐 자주, 그럼 자주색, 이거는 뜨지. 흰색, 노랑 이렇게는 뜨지.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쓰는 거죠. 메모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효과를 줄 수도 있대요. 글자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 컨트롤 키 누르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안 움직이는데 컨트롤 P, 이건 된다. 진하게 이건 되는데 뭐가 안 돼.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메모를 어떻게 백업합니까? 라고 돼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이 메모판에 저장 그러면 좋은데 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그때그때 할 일들을 그 컴퓨터를 키자마자 스티커 메모 실행하세요. 실행해서 오늘의 할 일들을 쭉 메모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갖고 그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일을 하시면 되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스티커 메모. 캡처 도구는 뭡니까? 캡처 도구? 화면의 일부나 전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갔는데 여기 광고 요 광고가 예뻐. 요거를 저장하고 싶어. 어떻게 저장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좋은데 저장이 안 되거든. 다른 일 저장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 나는 원하는 게 요거 연합뉴스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저장하고 싶은 거야. 요 그림을. 이걸 어떻게 저장해요? 저장 못하지.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캡처 도구라고 있단 말이에요. 캡처 도구. 아직 여러분들이 캡처하는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없으신 분도 있고 중요성을 모르시기도 하고 나는 굳이 캡처할 일이 없으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캡처란 기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캡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요 부분이 짠 하고 이렇게 캡처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저장하면 되지. 뭐라고 할까? 네이버 뉴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는데 그게 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된 거잖아요. 네이버 뉴스 여기 있네. 이렇게 저장이 된 거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컴퓨터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많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또 기초 과정들은 책자가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 책자에 캡처된 그림이 다 뜨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거는 무슨 기능, 저거는 무슨 기능 이런 걸 설명해 놓으려니까 책을 저술하시는 분들은 캡처 기능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 캡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애들, 요 위에 있는 화면하고 아래에 있는 화면하고 양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캡처가 안 됩니다. 우리 네이버 캡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이버래 여기 있는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는 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캡처하는 거예요. 전체 화면 캡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 전체 화면만 캡처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보이는 이것만 캡처되는 거지 저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캡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 캡처 도구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캡처 기능에서는 창 전체를 캡처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우리 지금 크롬으로 접속을 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거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에서는 네이버 툴바, 알툴바 이런 게 있어요. 네이버 툴바, 알툴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캡처가 가능해요. 자,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는 네이버 툴바, 알툴바를 별도로 설치해서
캡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잠깐 보여드릴게. 지금 여기에는 네이버 툴바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툴바가. 근데 보시면 네이버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저 아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다 캡처하고 싶은 거야. 이때는 이 캡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이버 툴바에 있는 캡처 기능에 들어가면 전체 화면이라고 있어요. 딱 누르는 순간 짠짜라잔 머리에서 발까지 다 캡처가 돼요. 저장하면 돼. 저장하면 돼. 그러면 네이버 이렇게. 예를 들면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가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되게 길지 않습니까? 이거를 캡처하고 싶으면 윈도우에 있는 캡처 기능은 보이는 것만 캡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화면 그러면 왜 안 되지? 다시 가볼게요. 캡처에 가서 전체 화면 그러면 얘 또 뭐 속색인다. 뭐 속색이야. 여기까지만 보이네. 아까는 잘 보이더니 여기 들어가서 이거 캡처하면 전체 화면 여기는 캡처가 되는데 전체 화면이 왜 제 홈페이지는 거부하죠? 저를 미워하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캡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캡처가 가능. 예? 어디에 저장되냐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를 갔어요. 제 블로그를 갔는데 이 블로그를 캡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블로그 내용이 여기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캡처를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캡처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사진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또 이 폴더를 열어볼까요? 물어보는데 근데 모르고 닫았단 말이야. 그럼 내 컴퓨터에 가서 라이브러리에 보면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캡처하는 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 2010 문서에서 입력해가지고 그림 해가지고 내 문서에 있는 사진 폴더에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폴더에 가면 이렇게 캡처한 그림이 있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림이 떡하니 들어가는 거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캡처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 되는데 크롬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크롬에서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캡처를 해야 돼. 인터넷 화면을. 그때는 크롬을 사용하지 마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세요. 그때 네이버 툴바나 알툴바 중에 하나를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서부터 F12번 키가 있잖아요. 그 F12번 키 오른쪽에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얘는 본래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인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시절 이전에 내가 막 게임을 하거나 뭐 하다가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프린터로 쫙 찍혀나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윈도우로 바뀌면서
초창기에는 누르면 인쇄가 됐었는데 바뀐 게 뭐냐면 그냥 화면을 복사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메모장 화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복사하고 싶어.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예요. 얘를 눌러가지고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가서 붙여넣기 누르면 제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창 있잖아요. 이 창. 이 창을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 그리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하면 그게 떠. 그러니까 화면을 저장하는 거예요. 화면을 복사하는 거지, 복사. 근데 아까 그 윈도우상에서 제공했던 캡처 기능은 지정할 수가 있지. 요것만, 저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R 툴바나 네이버 툴바는 인터넷 창만 캡처하는 거예요. 한글 2010 창은 캡처를 못해요. 바탕화면은 캡처를 못한다고. 인터넷 창만 캡처하는 겁니다. 근데 프린트 스크린 키는 그냥 그 캡처 도구 나오기 전에, 윈도우 캡처 도구 나오기 전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컴퓨터 창을 열어놓고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복사. 그리고 뭐 한글 2010이나 안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가셔서 여기다가 붙이기. 그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책 저자들이. 예.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기능은 맞는데 어떤 게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편리한 쪽으로. 예. 아까 그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화면을 이제 과거에는 인쇄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화면의 내용을 이미지로 복사하는 거죠. 복사.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했으니까 뭐 파워포인트나 다른 창에 가서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캡처했으니까 그림판 같은 데 가서 그림판에 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그림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다시 저장하시면 되지. 얘를 별도로 저장을 다시 해야 돼.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내가 저장을 할 건지 이걸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캡처 도구 있었잖아요. 캡처 도구. 이런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캡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뜬단 말이야. 저장할래, 얘를 복사할래 하고 화면에 뜨니까 또 여기다가 이런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캡처 도구가 좀 수월하죠. 새로 만든 기능이에요. 캡처 도구라는 게 윈도우 7로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캡처를 해야 되는. 예. 그리고 이 캡처 도구는 단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캡처를 못해요. 그게 화면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캡처가 안 돼. 화면 안에 있는 것만 캡처가 돼. 그리고 아까 인터넷 창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네이버 툴바나 R 툴바를 이용해서 캡처를 한다 그랬는데 얘는 인터넷 창만 캡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캡처 기능은 인터넷 창만 캡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아래한글 창을 캡처한다거나 파워포인트 창을 캡처한다거나 이거는 안 돼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쓰셔야 돼. 서로 다. 그리고 캡처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창에서 캡처 도구 같은 거를 이제 캡처 도구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아요. 윈도우 상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알캡처도 있고 알캡처는 알약, 알집 그 회사에서 만든 기능이에요. 윈도우 캡처처럼 얘도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해 가지고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복사할 건지 저장할 건지 윈도우 캡처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윈도우 캡처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카메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안카메라
안카메라? 안카메라 이렇게 안카메라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안카메라도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에요. 안툴스라고 써있는 안툴즈. 요즘은 다 툴이 알툴, 안툴, 알툴, 그 다음에 또 뭐 알집 유명하니까 빵집, 별집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기능이 많죠. 어떤 게 좋은지는 담당 선생님이 써보시고 이 기능이 좋네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게 파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제가 어느 게 좋아요 라기보다도 다 좋아요. 나쁜 거는 없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 보시면 어느 게 편할 거다 라는 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사용하셔야죠. 자, 컴퓨터 사양 알아보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윈도우 로고 키 있죠? 윈도우 로고 키.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F12번 오른쪽에 가면 그 퍼즈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퍼즈 브레이크? 그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무슨 창이 하나 뜨죠? 이걸 보시면 돼요. 윈도우 상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는 윈도우 7인지 윈도우 10인지 또 프로페셔널 버전인지 홈 프리미엄 버전인지 32비트 윈도우인지 64비트 윈도우인지 메모리가 4기가인지 8기가인지 원래는 이렇게 써요. 시작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에 가면 바탕화면에도 컴퓨터 아이콘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속성. 시작에 가서 내 컴퓨터 있어요. 내 컴퓨터.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 이렇게 가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컴퓨터에 가셔서 바로가기 메뉴가 뭐였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시면 제일 끝에 있는 속성, 그럼 바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고 떠요. 이 정보를 보시고 활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32비트 윈도우예요.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32비트 윈도우에서는 메모리를 3.5GB 까지만 인식한다. 보통 3.2GB, 3.5GB 이렇게만 인식해요. 그러니까는 8GB를 장착해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보니까 8기가를 꽂았어. 근데 윈도우가 32비트래. 그럼 안 돼. 그러면 4.5기가를 못 쓰는 거야. 실제 그런 교육장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새로 사왔는데 되게 좋아. 8기가하고 좋아. 근데 윈도우가 32비트야. 그러니까 8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35평만 쓰는 거야. 45평은 못 쓰는 거야.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를 다시 바꾸세요 그랬어요. 64비트 윈도우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를 모두 사용한다. 단 4GB 이하이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예외 윈도우 10에서는 2GB에서도
64비트 윈도우가 작동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 컴퓨터가 노트북이 윈도우 10이야. 요즘 새로 나온 거. 근데 메모리가 4기가야 2기가야. 그래도 64비트가 잘 돌아가요. 근데 윈도우 7인 경우에는 4기가 밖에 없어. 그러면 32비트를 깔아야 돼. 64비트를 사용하려면 메모리를 늘려야 돼. 메모리 늘려야 돼요. 안 그러면 버벅거려요. 일 못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32비트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간에 32비트 윈도우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리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예, 프리미어가 작동이 안 돼요. 얘는 64비트에서만 돌아요. 32비트에서는 안 돌아요. 깔리질 않아. 아예 깔리질 않아. 예. 그리고 포토샵을 설치하면 32비트 윈도우에다가 포토샵을 깔면 32비트용 포토샵만 깔려 들어가고 64비트 윈도우에다가 포토샵을 설치하면 64비트용 포토샵, 32비트용 포토샵이 각각 깔려 들어가요. 달라요, 프로그램이. 그럼 32비트는 메모리가 용량이 작으니까 더디잖아요. 그렇죠? 더디지만 그래도 억지로 돌아가게끔 해줘. 근데 64비트 같은 메모리가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포토샵을 사용할 때 어떨까? 빨리빨리 움직이죠. 근데 프리미어는 동영상 편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진은 한 장 가져오면 10메가예요. 20메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고 굉장히 좋은 카메라 찰칵 찍어도 20메가, 30메가 안 되거든. 사진 한 장이. 뭐 5천만 와서 1억 와서 이런 거 써도. 그런데 동영상은 5GB, 10GB짜리 동영상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메모리가 작으면 동영상 편집 자체가 안 돼요. 되게 불편해요. 예. 저는 최소 6GB 이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6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4기가, 2기가를 꽂아야 되는데 그냥 4기가짜리 2개 꽂으면 8기가가 되잖아요. 그냥 8기가를 사용하시면 돼요. 8기가. 여러분 컴퓨터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아까 컨트롤 브레이크 가가지고 이렇게 눌렀는데 로고 플러스 브레이크 키 눌렀더니 메모리가 여기가 지금 4기가라고 써 있잖아요. 4기가. 그러면 늘려야 돼. 그럼 어떻게 늘리냐? 함부로 늘리면 안 돼요.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니라 함부로 사오면 안 돼. 메모리를. 이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그 메모리를 떼가야 돼.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요런 걸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해야 돼. 영상 가서. 예를 들면 볼게요. 우리 강의실에 어떤 메모리가 꽂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그램은 여기 다 있어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CPUG라고 해서 CPUG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32비트용을 클릭해서 작동시키면 돼요. 얘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 있다고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CPUG 그 제일 위줄에 있어요. 예, 여기 있는 64비트, 32비트가 있는데 64비트는 실행해도 작동 안 돼요. 이 컴퓨터에서는 32비트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거든. 그럼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는 4세대 CPU가 꽂혀 있고 메모리가 지금 4기가인데
DDR3 방식의 메모리라고 되어 있고 속도는 800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꽂는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꽂혀 있지만 하나는 아직 안 꽂혀 있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메모리예요. 이게 메모리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8GB 메모리입니다. DDR3 방식입니다. 1333MHz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무슨 그림이 써 있는지는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자, 그리고 아까 하드디스크 잠깐 외장하드 말씀드렸는데 외장하드 안에는 이런 쇠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철판이. 이 철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플래터라 그래요. 이 철판이 2장 들어갔느냐 4장 들어가느냐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 거지. 4장짜리는 두꺼워요. 1장짜리는 얇고. 외장하드를 사왔는데 똑같은 2테라인데 어떤 사람 건 얇어, 어떤 사람 두꺼워. 그럼 얇은 게 좋은 거예요. 얇은 게 좋은 거예요. 뚱뚱한 건 안 좋아. 저처럼 뚱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8테라고 한 사람은 1테라야. 당연히 8테라가 두껍죠. 이 철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용량이라면 철판이 적은 게 좋은 거고, 그 철판의 용량이니까 한 장당 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이게 플래터라고 하는 이 그림이고요. 요게 SSD고요. SSD. 이거 이제 반도체로 된 SSD 메인보드에 꽂는 거고요. 여기 메인보드 그림이 잠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 노란색이 메모리 꽂는 자리예요. 여기 꽂는 자리가 4개가 있죠. 얘는 검정색 하늘색 끝에 검정색 하늘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도 꽂는 데가 4개고 얘는 검정색 파란색, 그 다음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2개 있죠. 보라색 2개 있잖아요. 여기는 빨갛고 노랗고 돼 있으니까 4개고 얘는 2개잖아요. 이걸 메모리 슬롯이라 그래요. 메모리 슬롯.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메모리 꽂는 자리가 몇 개 있다? SPD에 가보니까 2개가 있어. 2개. 1번 2번. 그러니까 1번에 4GB 짜리 800메가, PC3 800메가 짜리 꽂혀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이 그림은 뭐라 그랬어요? 1333이잖아. 그럼 DDR3 방식이니까 맞는데, 그러면 8기가를 꽂으면 여기 4기가, 여기 8기가, 12기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얘를 꽂으면 안 돼. 궁합이 안 맞아. 속도가 달라, 속도가. 아예 지금 4기가 빼고 이거 2개를 꽂든지,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요런 거를 똑같은 걸 사가야 돼. 가장 좋은 거는 메모리를 빼가지고, 메모리 빠지면 컴퓨터 안 켜집니다. 켜봤자 삑삑삑 소리만 나고 안 되니까 그 메모리 떼가지고 잘 말아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종이 같은 거로 잘 말아가지고, 정전기에 민감하니까 용산 전자상가를 가세요. 가서 똑같은 거 하나 줘요. 그러면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똑같은 거를 하나 주거든요. 그럼 이제 꽂는 데가 2개니까 2개를 꽂으면 되지. 그럼 메모리가 8기가가 되는데, 문제는 뭐야? 8기가면 또 문제가 되죠. 32비트 윈도우 깔려 있잖아요. 여기. 그 윈도우를 바꿔야지 얘는. 64비트 윈도우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이거를 직접 뜯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가져오셔가지고 윈도우도 새로 설치하고 이런 거 다 배울 거니까는. 내 컴퓨터의 사양을 보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얘는요. 근데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로 했다? 아까 로고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니까 이걸 가지고 보세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잘 볼 줄 아셔야 돼. 내 컴퓨터 가면 요 컴퓨터라고 보이시죠? 얘를 실행하면 내 컴퓨터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2개가 있고 DVD 장치 하나 있고 USB 메모리 있고, 그래서 좀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은 사용 중에 있는 거고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100기가 합치면 90기가 한 100기가 정도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2개인지 얘를 하나로 쓰는데 나눠서 쓰는 건지 그건 모르지. 집은 한 채인데 방이 2개인지, 그렇죠? 아니면 집이 2채인지 그건 모르죠. 아까 외장하드 2개를 꽂으면 각각 하나씩 뜨죠. 각각 떴잖아요. 그렇죠? 얘가 한 집 살림은 못하지 2개를 꽂으면. 그러면 얘가 지금 한 집인지 2집인지는 모르잖아. 그냥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만 나눠온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파티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볼륨이란 말도 해요. 볼륨. 이거는 이제 매체를, 디스크 매체, USB 메모리, 디카 메모리, 그 다음에 외장 하드, 하드 디스크, 이런 거를 볼륨이라 그래. 볼륨. 소리를 크게 작게 하는 그 볼륨이란 볼륨도 있지만은 그냥 어떤 매체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볼륨이, 이 파티션은 뭐냐면 칸막이 나누는 걸 파티션이라 그래요. 칸막이 나누는 걸 파티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한 거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는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항상 C 드라이브 서버 봤잖아요. A 드라이브는 어디 있어?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는요 뭐냐면 플로피 디스크 있죠. 플로피 디스크, 옛날 디스켓, 얘네들이 A, B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드를 달면 C야. 그게 그러니까 A 드라이브 하나만 써도 B 드라이브는 없지만 C 드라이브로 들어가야 되고, 하드는. 근데 지금은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A로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을 굳이 C로 안 가고. 저는 보세요, 뭐로 돼 있나? Z 드라이브 아닙니까? A, B, C, D, E, F, G에서 Z까지 없잖아.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전 Z 드라이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바꾸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관리. 이건 뭐 시작을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관리를 하던, 바탕화면에서 관리를 하던, 관리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관리를 갈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2가지가 뜰 겁니다. 관리로 들어가면 장치 관리자, 디스크 관리, 이렇게 2가지가 크게 나와요. 먼저 장치 관리자 한번 가볼게요. 장치 관리자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세간살이 보여주는 거야. 오, 여기 장롱이 있네. 여기 신발장이 있네. 싱크대가 있네. 전자레인지가 있네. 가스레인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구성 부품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모니터가 있네. 이렇게. 그 여기 지금 모니터가 몇 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만 돼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몇 개입니까? 제 모니터는 저희가 보고, 여러분은 빔 보고 TV 보잖아요. 그렇죠? 얘는 모니터가 아니고 분배기로 분배했어요. 분배기로.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 자체를 따로따로 사용하려면 모니터 2개, 3개를 꽂아야지 컴퓨터에다. 그럼 그땐 모니터가 개수별로 쫙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라고 보이세요? 이게 USB예요. 영어로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입니다. 얘를 보시면 뭐가 많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게 이게 USB 메모리, USB 장치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USB 메모리는요 컴퓨터에서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꽂을 데가 없다고? 꽂는 거 확장하는 기계 팔아요. 허브라고 해서 USB 허브라고. 그건 막 마음대로 연결해서 꽂아 쓸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외장하드 USB 3.0 방식으로 2개만 꽂았잖아요. 3개, 4개를 연결해 쓰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럼 3.0 허브를 사시면 돼. 여러 개 연결하는 거.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장치를 보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건 이거지. 이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집은 한 채인데 방을 2개로 나눠 쓰고 있어요. 이걸 파티션 나눴다 그러지. 제 USB 메모리는 통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통으로. 여러분 외장하드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외장하드 꽂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으로 나와 있어요. 통으로. 그러면 얘를 나눌 수도 있어요. M 드라이브, N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서 2테라니까 1테라, 1테라 나눠 쓸 수도 있고요. 보통 통으로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집은 한 채인데 칸막이를 달아가지고 이쪽 사무실 저쪽 사무실 안방 건너방 하고 나눈 거지. 이 나누고 작업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윈도우 설치할 때 한번 물어보고요. 그때 고쳐주면 돼. 바꾸면 되고 아니면 사용 중에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USB 메모리는 못 나눕니다. USB 메모리는 얘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는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볼륨 축소를 하면, 볼륨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축소를 명령을 걸면 얼마나 줄일래 하고 줄일 수가 있고, 그럼 줄여놓고 나니까 남는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얘를 또 다른 드라이브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냥 기존 거 쓰시는 게 제일 수월해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C 드라이브도 아니고 D 드라이브도 아닌 이상한 아무런 드라이브 명칭이 없는 애 있잖아요. 얘는 내가 못 건드는 애야. 얘가 못 건드는 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C 드라이브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 하지는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먼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을 눌러가지고 변경 버튼 누르셔가지고 나는 얘를 A로 시작할래. 그럼 A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컴퓨터에서만큼은 A가 되는 거지. 이 USB 메모리는 이 강의실에 와서만큼은 Z 드라이브야 현재는. 근데 A로 바꾸고 싶어. 그럼 A가 되는 거고, 난 K를 쓸까? 그럼 K로 시작하는 거고 K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마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다 Z로, 이쪽 강의실에 꽂아도 Z, 저쪽 강의실에 꽂아도 Z. 그러니까 강의실마다 제가 Z로 다 고쳐 놓은 거지, 제 USB 메모리를. 그러니까 C, D, E, F, G 이거는 제가 작업 중인 하드는 그렇게 C, D, E, F로 가고, X, Y, Z, O, P, Q, R 뭐 이렇게 X, Y, Z는 뭐 보관용 데이터들, 외장하드나 이건 또 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 강의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파티션을 바꿔가지고 얘를 X 드라이브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헷갈리잖아,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자, D 드라이브로 가서 했더니 선생님 저는 D가 없는데요. 그러면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아, 통으로 돼 있구나, 나눠서 쓰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시면 하나의 볼륨에 하나의 파티션인지 여러 개 파티션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장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꽂으면 볼륨이 각각 두 개가 되고 파티션도 각각 하나씩이니까 두 개의 파티션이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파티션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뭐예요? 윈도우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C에는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10 이렇게 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티션이 3개면 하드디스크를 1테라짜리 3개를 사서 각각 CD2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C에는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10, 뭐 E에는 리눅스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을 켜면 어느 윈도우로 할래요? 라고 떠요. 30초 동안. 윈도우 7로 갈지 윈도우 10으로 갈지 리눅스로 갈지 물어보겠지. 그럼 내가 키보드로 위에 거 아래 거 선택하고 엔터를 탁 치면 그 윈도우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윈도우 10 하다가 또 윈도우 7도 해야 되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윈도우를 서로 다르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파티션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운영체제를 한 5가지를 설치했었어요. 하드 파티션을 여러 개만, 그러니까 1테라짜리 하드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존의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가 깔려있죠. 기존에 윈도우 7 쓰는 게 깔려있고, 하드를 하나 사가지고 파티션을 5개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하나는 윈도우 7, 하나는 윈도우 8, 하나는 윈도우 10, 하나는 리눅스, 하나는 또 뭐 다른 리눅스 이런 식으로 한 5개를 깔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자체를 윈도우를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는 그냥 공부하는 용으로 운영체제를 별도로 다 깔아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거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네,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 자체를 포맷해버리면 딱 윈도우는 다 지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공부할 때 각각 설치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용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찌꺼기가 뭘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 안 한 그 그릇에서 다시 식사하시기 힘들잖아. 그럼 이제 설거지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 남은 것들이 개수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거름망이를 통해서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들을 버려야죠.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재활용하기도 하죠. 그거를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로 쓰는 집도 있고 그런 거는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런 찌꺼기가 남아요. 어떨 때?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여러가지 작업을 통해서 찌꺼기가 생겨요. 특히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잖아. 이렇게 어디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 본 그림, 이런 그림들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봤던 동영상, 또 어디를 다녀갔는지, 무엇을 봤는지가 다 남아요, 컴퓨터에. 그럼 그게 어쩔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쩔 때는 찌꺼기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서 한글 2010을 설치하려고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에 보관해 있던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치하는 게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설치 명령을 걸면 그 설치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어딘가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설치하는 거예요.
USB 메모리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김장하던 생각해보세요. 김장. 여러분 김장하실 때 그 김치통에다 버무리진 않죠? 김장을 보관하는 김치통에다 넣고 버무리는 게 아니라 큰 넓은 공간에 넣고 버무리잖아요. 그렇죠? 버무리고 나서 그 작업된 완성된 김치를 통에다 보관해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김장을 하기 위해서 펼쳐놨던 다라이 통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는다는 거지, 찌꺼기가. 그게 설거지감이잖아요. 그런 게 컴퓨터에 남아요. 혹시나 다음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남아있다고.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전에 보셨던 카톡으로 받았던 내용,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동영상들이 내가 누를 때마다 여기 다 저장이 돼요. 10번 누르면 10번 저장돼요. 똑같은 거라도. 그러면 그게 찌꺼기로 남으면 어떨까요? 핸드폰이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핸드폰도 정리를 하셔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컴퓨터 실행해 보세요. 시작에 가면 내 컴퓨터가 있는데 내 컴퓨터를 실행하시면 C 드라이브가 보이세요? C 드라이브? 여기 C 드라이브.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뭐 도구. 아, 여기 있네. 디스크 정리. 바로 있네.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 불필요한 공간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야. 쓰지도 않고 집에다 처박아놨던 물건이 있는지를 검색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죠? 집안을 다 뒤적거려야 되니까. 다 정리하느라고. 검사 다 끝났대요. 여기 지금 다 클릭하셔도 돼. 다 선택하셔도 돼. 이거 다. 일일이 다 선택하셔도 돼. 그랬더니 저는 그나마 정리해서 그런지 553메가가 쓰레기래. 여기 강의실은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 정리는 하잖아요. 댁에 있는 컴퓨터는 정리 한 번도 안 하셨죠,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요, 여기 있는 거 다 선택하셔도 돼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 찌꺼기를 쫙 비우는 거예요. 집을 통째로 터는 거야.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할 필요는 없어요. 미비한 용량이니까 처음에 한 번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를 갔죠. 그렇죠? C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우리 뭐 했죠? 여기에 속성 갔잖아요. 속성 디스크 정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디스크 정리라는 걸 작업하시면 돼요. 다 됐나 볼까요? 더 했나 본데? 아까 다시 속성에 가서 디스크 정리. 자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한 번도 청소 안 한 집은 대청소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 가셔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생각나실 때 하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저 이제 아까 다 정리하니까 없대. 깨끗해. 그렇게 해서 정리 정도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컴퓨터를 빠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들죠. 이건 조금 그렇고, 메모리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면 빨라져요. 돈이 들죠.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조각 모음 실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조각 모음 실행. 참고로 우리 여기 아까 일반 옆에 디스크 정리 버튼 눌렀는데 일반 옆에 도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각 모음 실행이라는 게 있고 오류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일반 옆에 도구에 가면 이 조각 모음 실행은 우리 강의실은 안 합니다. 우리 강의실은 안 해요. 예.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작업이 조각 모음 실행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막 책이 어때요? 우리 꼬맹이들 보면 장난감 놀다가 보면 이쪽 방에 하나 갖다 놓고 저쪽 방에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난감을 다 통에다 담아서 애들 방에다 탁 정리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애들이 자기 장난감 놀 때 편하게 놀잖아. 그 우리 엄마들이 조각 모음 실행해 준 거예요. 저학년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이 책 저 책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책 못 찾는다고 헤매죠. 그럼 엄마들이 한 곳에 모아줘야지. 그게 조각 모음 실행이에요. 고학년들은 알아서 하겠고. 그런데 SSD인 경우에는 기계가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인 경우만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인 경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 경우에만 조각 모음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SSD라고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하드디스크 안에 SSD 장치는 조각 모음 실행을 안 합니다. 하시면 안 된다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 조각 모음을 굳이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눌러본 겁니다. 눌러가지고 조각 모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각 모음 실행하면 나타나는 건데 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SSD는 기계 자체가 스스로 해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를 이제 사셔야 되는데, 외장 SSD든 이런 걸 사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 말이 있어요. 트림을 지원한다라고 써요. 트림은 뭐냐면 찌꺼기를 한 거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조각 모음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트림 기능에 의해서 요즘 나오는 SSD는 다 이런 조각 모음 실행을 해준다고. 다른 것도 볼까요? 여기도 트림 지원한다고 돼 있죠? 트림 지원하고. 여기도 스마트 지원은 또 뭐야? 스마트 지원은 얘는 또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테스트하나 봐. 똑똑해. ECC 지원이래. ECC 지원. 이건 뭘까? 이것도 뭐가 에러가 나면 스스로 검사하는 기능이 있나 봐. 반도체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이 GC라고 돼 있죠. GC. 개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요. 개비지 컬렉션. 쓰레기를 모아줘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트림도 지원하고 GC도 지원한대요.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트림, 개비지 컬렉션, GC 같은 경우가 조각 모음 실행해주는 기능이에요. 기계가 스스로 하니까 굳이 우리가 손댈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류 검사하는 건데, 오류는 뭐냐면 디스크가 고장난 거겠죠. 깨진 거지. 어느 날 내 회장하드를 꽂았더니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 그래놓고 뭐냐면 오류 검사 한번 하래. 그러면 그래라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막 검사를 했다가 컴퓨터를 껐다 킵니다 라고 하면 껐다 키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탁 인식이 돼. 간혹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도 음식 먹고 체할 때가 있잖아. 그럼 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탁 따주면 탁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해줘요. 굳이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오류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발생한 보조기억 장치를 검사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하는 기능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윈도우가 사용자에게 보고를 한다. 얘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검사하시면 돼요. 그 전에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